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제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아무튼 사재기 사건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40박스 좀 전에 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한 6, 7배 돼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근 30년간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사고입니다. 진정한 어벤져스. 클린턴, 부시, 바이든, 오바마. 트럼프도 있었어요, 저기. 대화도 하네요. 제일 사이 안 좋은 두 분이 앉아있어. 근데 엄청 사이 좋아 보이던데요, 막 얘기할 때는. 우리 입장에선 참 부러운 장면이죠.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포드 대통령. 아니, 포드 아들. 감동이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1970년대면 우리나라 군대의 개인 화기조차도 우리가 자체 생산이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았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인데 그런데 핵 개발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소망이죠, 희망이죠, 꿈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이때 외부적으로 이걸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요? 프랑스가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프랑스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프랑스요? 프랑스도 미국하고 굉장히 이 핵 개발 때문에 으르렁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거야. 말이. 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뉴욕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핵 우산을 씌워준다고 해도 결정적 순간에는 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핵무기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죠. 결국은 성공을 해요.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본 거예요. 뭐야 그럼 프랑스한테 도움 한번 요청해 볼까? 프랑스가 오케이를 해줍니다. 해줘요?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핵개발 성공했을까요? 오, 이거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요? 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프랑스와 한국의 이 계약을 파기시키도록 합니다. 한국은 그 꼴을 못 보는구나. 아유, 야, 있을 수 파리, 없는 일이죠. 프랑스가 지금 이러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야, 파리 너 정신 차려, 프랑스. 한국까지 도와줘, 니들이?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왜 미국에서는 참 골치 아픈 일이었냐면은 제 생각은 자 하나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움직입니다. 그럼 일본도 가져야 돼요. 그럼 둘째 일본이 움직인다면은 그러면 대만도 움직이겠죠? 자 그러다 보면 셋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로 빠지는 거죠. 베트남도 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와 한국의 어떤 그 계약을 파기시켰잖아요, 미국이.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1975년에 박정희 정부를 통해 가지고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여기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당시에도 있었고. 그럼요, 여기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딱 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그러면 원자력 기술을 좀 줄게. 너희들 이렇게 원한다니까 원자력 기술 좀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거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써야 돼. 자, 협정 맺자. 한미 원전 협정을 그래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핵 개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꽁꽁
묶어놓게 된 것이죠. 와 이거 되게 묘하다. 그러니까 니네 콩은 줄 텐데 콩밥까지 괜찮은데 두부는 만들지 마. 그렇죠, 그렇죠. 뒤로 점점 순두부 만들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미국이 막 압박해 들어오는데 박정희 정부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라고 액션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뭐야 얘들. 야 너 여기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걸 단판 짓기 위해서 누가 온다?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자, 이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는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 막고 주한미국의 철수를 하려는 지미 카터의 역사적인 만남.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벌써 하면 멋있네요, 거리가. 100만 명이 도는데. 네. 엄청났어요. 내가 이제 학교를 딱 갔거든. 근데 학교에 지붕이 날아갔어. 환영풍선 만들다가 폭발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터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리셉션과 만찬이 베풀어졌다. 하얀 양복이 됐어. 미국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가진 나라의 하나인 한국과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어려운 목표들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어. 1979년도. 일단 저 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카터의 환심을 사자. 그래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자 이거였어요. 야, 그랬구나. 이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만찬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음악이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 뭐 애틀란타 땅콩 농장 아저씨한테는 이게 최고의 자기 고향 노래를 이거 재즈를 들려주니까 카터 대통령이 뭐 그날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흐뭇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터의 방한 목적은 정상회담이었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개를 관철시키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두 번째가 핵개발 금지. 이 두 가지였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 해야 되겠고 카터 정부는 핵개발 막아야 되겠고 정말 창과 방패의 세기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양보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엄청 살벌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이 벌어질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제 실무진한테 얘기를 해둔 거예요.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다 조율을 해놓고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사인하고.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지미 카터가 이제 실무진한테 주한미군 철수는 이거 내 공약이었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 이건 무조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했고. 아니, 더군다나 갑 아니에요, 갑.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갑이 통보했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지 뭐. 뭐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 조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났어. 만났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뭘 주섬주섬 꺼내. 꺼내더니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연설을 읽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뭐였냐면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됩니다. 배짱이.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무려 45분간 얘기를 해요. 옆에 딱 카터 두고. 거의 강의네요, 강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사실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럼요. 서류로 줘도 되는 건데. 이때 지미 카터의 표정을 보시면 놀라운 표정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턱 근육이 실룩실룩 돼요. 이 턱 근육이 실룩실룩 될 때는 어때냐면 화나서. 지미 카터의 버릇인데
뭔가 굉장히 불편할 때, 굉장히 긴장될 때는 이 사건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게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 추스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자기만의 버릇이 있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뭘 하냐면 임자 이거 책상 탁탁 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게.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연설하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지금 누군 얘기를 하고 누군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긴장돼. 자, 이게 딱 끝나니까 지미 카터가 지금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근데 대놓고 이야기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방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옆방으로 가요. 단둘이. 이거 어떻게 군 출신끼리 맞다이 뜨니까. 거기서 2시간 동안 대판돼. 2시간 동안 대판돼. 엄청난 말싸움을 했다고. 2시간이요? 2시간 동안. 이게 다 기록에 있습니까? 그럼요. 당시에 이제 그 미 국무장관이 이제 사이러스 벤스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 벤스 장관 국무장관이죠. 그 회고록을 보면은 딱 카터 얼굴이 보이잖아요. 울그락불그락. 어떡하나. 아니야 다를까 말도 안 되는 회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카터 대통령이 차 타고 있던 1호차부터 또 나와요. 청와대 나오자마자 그 카터 대통령이 탔던 1호차 갑자기 스탑 하면서 뒤에 타고 있던 벤스 부르라고. 벤스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1호차에 타요. 탄 다음에 그 벤스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정확하게 4분 동안 깨졌대요. 너 나 이 망신당하게 하려고 한국 불렀냐고.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 관제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대사 깨질 차례야. 아, 그렇지. 당시 대사가 글라이스틴 대사였는데 대사 오라고. 줄줄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카터를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고. 시기상조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줬어요. 조사단에 따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군의 그 위력이 훨씬 더 세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난다라고 자료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카터는 안 믿었대, 이걸요. 나 이거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 이 한마디를 끝으로 입을 닫았다고요. 너희들, 당신들. 나 이망신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불렀지. 대사 보내놨더니 한국 편 돼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 상황을 잘 니들 다 짠 거지 이렇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저도 이제 외교 활동할 때 그런 VIP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보좌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준비가 들어가요. 이게 15분 미팅이건 30분 미팅이건 몇 주, 몇 달 전부터 그거를 다 어젠다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우리 딱 이렇게 대본대로 하는 거야, 대본으로. 근데 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다면은 그 밑으로도 모자견들끼리 욕하면서 싸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심지어 그런 아젠다가 없는 말을 해도 선물 교환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선물 교환 있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깜짝 선물 주면데 이쪽에서 준비 안 했으면 이쪽에 입장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완전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 불렀다는 거는 확실한 거야. 아마. 대사 이거 엄청 먹었을 거예요. 이게 아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도 6월 달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판 대판 싸웠잖아요. 그런데 4개월 후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첫 공판이 김재규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계속 맡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또 연출되죠. 바로 12.12 사태. 전두환. 이 전두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 신군부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어디서 확보할까? 미국 말을 좀 잘 들으면 되겠다. 근데 미국이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핵무기 지금 개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만들었던 핵시설 다 부숴버리고요. 이제까지 개발했던 자료 다 폐기하고요. 사본은 다 미국에 넘깁니다. 대신 우리 좀 인정 좀 해줘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을 미국에 초청해 주죠. 이렇게 서로 맞바꾸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박이다. 아니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까지 사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은 북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어땠어요?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좀 안 좋게는 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북한 주민들에게 박정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스타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라는 곳에서 박정희 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이렇게 탁 술을 먹고 아주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막 이강산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더러운 배신자야. 나름 비슷해요. 이 정도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대히트를 쳤죠. 이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홍콩 배우. 이건 또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아니 그거 왜 저분한테 물어보나요? 박정희 시대. 아 실세거든요. 브레인. 번성하겠죠. 더 짓거려라. 이제 저 밑에 열려요. 바닥이. 그럼 거기가 저수지야. 주라기 공원이야. 이게 이제 11.6 당시 사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무슨 짓들이여? 금이 누구 앞이라고 썩 그만두지 못해? 무슨 짓이냐고? 야, 박정희! 유명한 장면. 유명한 장면. 야 박정희 하는 거. 이분이 북한에서 나름 그역 전문이시군요. 네. 이 연기를 하려고 배우가 이빨을 다 뽑았대요. 다 뽑고 이제 틀니를 이렇게 다 북한 안에서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저 영화에서 저희에게 좀 큰 충격을 줬던 건 김재규거든요. 김재규가 저때 딱 야 박정희 하면 쏘고 하 하면서 혓바닥 이렇게 쭉 빼요. 하 내 된 미국이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면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미국 놈들은 우리의 반쪽 땅을 이렇게 완전 미군정이 들어와 통치를 하고 저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놓고 빨리 저것을 통일해서 남조선 동포들을 우리가 빨리 통일해줘야 돼. 그런 마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했고 저 영화가 정말 우리에게 그 상상 속의 남조선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 대통령이 매력적으로 나와가지고 나 남조선 대통령은 저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여자들이 팬도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났고 그리고 아까 이거 사정장군 이거 달고 났잖아요. 군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남조선 군복 봤어? 맵자더라?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당분간 맵자단 얘기 그거 하지 말라고 저 역효과도 있었어요. 조금. 아까 그 장면이 좀 매력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화동무 앞으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 같소? 그 황명자가 유명해요 저기서. 자, 그렇게 1979년 정말 격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갑니다. 한국은 핵 개발을 멈춰야만 했고요. 그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멈춘 그런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됐죠. 그런데 15년이 흐른 1994년도에 이번에는 북한발 핵전쟁 위기가 찾아옵니다. 85년도입니다. MBT 가입을 했어요, 또 이제. 자, 이제 니네 검증 좀 받아. 너 철저하게 위장했구나.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돌연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좀 준비됐다 이거야. 그로부터 집필 발표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취해진 지구의 모든 부당한 처리들을 무죄로 인정하며 우리는 지구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약속 그렇게 안 지켜. 아. 우리 특수지휘 하에서 받아오던 정부의 영속정보 당한 수사를 더 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프라이 집단이야.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핵을 갖겠다. 네. 그때 당시에 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 북한이었어요. 전 세계의 NPT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 없었어요. 안 가입한 국가는 있었어도.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의 NPT 탈퇴를 북한발 1차 핵 사태라고 이 외교안보사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야, 북한이 NPT도 탈퇴하면 뭐야? 핵전쟁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련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망했어요. 그 동구권 국가들도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합니다. 그때 북한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2년도에 또 우리가 또 베트남과 수교를 해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북한이 베트남전을 함께 수행을 했던 혈맹이잖아요. 우리랑은 또 전쟁을 했고. 우리랑 전쟁을 했고 그 베트남이 우리와 손을 잡아버려요. 결정적으로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새로 생기면서 옐친이라는 술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를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요. 진짜로. 나라가 경제가 폭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벌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각자 도생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NPT 탈퇴하자가 된 거죠. 근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NPT가 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뭘 탈퇴하긴 한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이거 뭔가 지금 장군님 하는 말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뭐 미국이 자기네들은 뭘 가지면서 우리는 못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정복을 해야 돼서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 로켓을 못 쏘게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지네들이 왜 자꾸 못하게 하냐. 그래서 부글부글했죠. 군부대 폭풍, 막 무슨 우레 이런 명령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진돗개 이런 건데 떨어졌어요. 장군님의 둘이 뭉쳐서 전쟁을 할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 어렸어요. 제가 유치원 때인데 등하간지 치는 거부터 방공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하고 돌아가요. 그럼 책가방에다 다 집어넣고 들고서 나가서 방공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7시간씩 그 안에서 지키고 있고 물도 먹지 말래 뭐도 먹지 말래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탁 막거든요. 입구를. 그런 훈련을 자강도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소년병들 막 중학생 이런 애들은 탄피집으로 들어간다고 막 지하에 다 들어가고 자강도는 그야말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강도는 그때 당시 전쟁 나는 줄 알고 우리 비상식량도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윤아 씨가 얘기한 게 그 당시에 북한이 단순히 NPT 탈퇴를 한 게 아니라 NPT 탈퇴를 하면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그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긴장 국면으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허위사령부에서 김일성을 호위하던 그 1호위부에서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1호위부 사람들은 이 김일성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사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넥타이를 많이 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준전시 상태가 아닙니까? 네. 저희 아버지 그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김종일이가 허위사령관한테 전화가 내려왔대요. 전화하면서 아니 니들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막 준전시 상태로 들끓고 있고 또 평양시 안에서도 지금 땅부 소리가 우렁우렁 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복을 입고 뺀질뺀질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당장 분위기에 맞게끔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혀라 해서 저희 아버지 그 부대가 100% 다 이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계속 동행을 하는데 김일성이 보니까 사복 입었던 애들이 다 지금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너희들 군복을 왜 입고 있니? 라고 물어봐서 자기들이 이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준전 상태로 지금 군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뭐 최고사령관 명령이니까 그거 따라야지 뭐 이러더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황까지 선포됐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데 이 발언까지 더해집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발언이죠?
1993년 3월입니다. 자, 이거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남북 접촉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측은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은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자, 그 유명한 불바다.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은? 우리가 전쟁 선언을 했다, 오히려. 절고 있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의 뭐 협박이죠. 뭐 아무튼 사재기 사건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40박스 좀 전에 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한 6-7배 돼요? 빨리 사놓으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지. 아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러지.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서울 불바다. 서울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저 장면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저 때 대학생이었는데 뉴스에서 이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서울 불바다 발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박영수라는 사람은 하도 반복해서 나오고 너무 강렬하게 서울 불바다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마트 가서 혹시 모르니까 좀 뭐 좀 사놓긴 하자라고 해서 이 사재기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1994년 3월 19일이었으니까요. 북한이 NPT 탈퇴한 지 정확히 한 1년 정도 될 즈음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사실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NPT 탈퇴 준전시 사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거 좀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특사교환하자. 특사교환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어떤 전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좀 풀어보자는 대화를 하기 위한 그렇죠. 실무 접촉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북한의 조평통 부국장 박영수 조금 전에 보신 양반이 이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정말 제가 그 발언보다 더 심했던 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남측의 송영대 차관, 우리 측 수석 대표한테 송 선생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이거는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판을 깨는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판문점 회담을 할 때는 서로 서울과 평양에서 그 회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 중계로 상대방의 실시간 전송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관하는 쪽.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북한 평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이 앉아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일부러 자기가 받은 이제 그 훈령이 있을 거예요.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면 판을 깨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언으로 평양을 향해서 사실은 샤우팅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수령님 봐주십시오 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요. 이게 지시가 없어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발을 못 깨거든요. 그래요. 아무 말이나 발을 못 합니다. 나가기 전에 발언 원고라는 걸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가지고 간부들 다 수표를 받아서 그 발언 원고대로만 딱 발언을 해야 돼요. 저게 북한이 굉장히 영악하고 영리하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게 두 분 지적이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박영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자세히 보면 한쪽에 원고를 살짝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스처도 굉장히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이렇게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정확한 오더를
북한 상부에서 받고서 일부러 국제사회를 경악으로 몰고 가서 북한이 나중에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이후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은 정말 전쟁까지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요? 94년도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보다 국외에 있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evacu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국 방송에서 소개. 주한미군 병사들은 어차피 전쟁이 터지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있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라. 소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 기정사실이구나.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미국 군 문화에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폭발을 하고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겠다. 그런 문제가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런 농담인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이게 거슬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긴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영변에 있는 핵 시설만 우리가 타격을 하자.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그것만 타격을 하자. 근데 그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990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걸프전 때 이라크 군 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저번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은 크루즈 미사일하고 F-127 전투기로 해서 폭격을 합시다. 이 계획이 올라갔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때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만약에 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때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정밀 타격하고 만약 전면전으로 발발한다면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게 전면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산될 경우에는 100만 명의 목숨이랑 맞바꿔야 하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북한 폭파 계획을 미국이 세웠지만 그게 뭐 지금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핵시설만을 하는 프리벤터티브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예방적 폭격.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핵단지만 드러내보자 이런 거였던 이런 상황이에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때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몽땅 다 쓰러져 나가거든요. 그쵸. 그때 중국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기네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94년에 솔직히 말하게 되면 94년에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어야 돼. 때렸어야죠. 맞아요. 쳤어야 돼. 때렸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시에 보수 정부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울고불고하다시피 클린턴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탁한 북한은 아마 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 그건 가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끔찍한 거죠. 끔찍하지.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건 계속 그냥 부딪히다 보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고 이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바로 지미 카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네요. 다시 등장합니다. 네, 다시 등장합니다. 이 1994년 6월 1일 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폭격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결국 지금 전쟁 그림까지도 지금 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때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이만큼 굴러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평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있었는데 그때 부통령, 엘고 부통령이 중재를 좀 해요. 그러면 지미 카터를 미국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열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미 카터가 자기 부인하고 드디어 정말 또 한번 역사적인 만남, 김일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다고요? 네. 아니 이 난리통에 그렇죠. 이 팽팽한 상황에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표정이 이제는 유명 장면이죠. 이 배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유람선을 탔어요. 네.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회담을 합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이야, 개인적으로 위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 장면도 엄청난 장면이죠. 협상가네요. 협상가 진짜. 이때 판문점을 통해서 오가는 거 가지고도 백악관하고 상당히 카터가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네요, 진짜. 이제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